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끌렸다. 한서연은 자신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예시콜은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 웅장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의식에 명확히 닿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눈앞에 놓인 현실, 즉 이 거대한 거짓의 무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되고 아버지는 배임 및 횡령이라는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남자는 명확했다. 진성그룹의 황태자이자 오늘 그녀가 결혼할 남자의 사촌형인 강민혁 부회장. 그는 서연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강민혁은 그녀의 가족을 구할 유일한 열쇠로 이 결혼을 제시했다. 진성그룹의 적통 후계자이지만 2년 전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폐인이 된 남자. 강지욱과의 계약 결혼. 서연은 아버지의 석방과 회사의 회생을 대가로 자신의 삶을 저당 잡혔다. 그녀는 오늘 강지욱의 아내가 되어 강민혁의 감시 아래 놓인 완벽한 인형이 되어야 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와 함께 예시콜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강지욱이 무표정한 비서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퍼진 로드로 들어서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턱시도는 그의 앙상한 어깨를 감쌌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짙은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붓게 닫힌 입술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한때 진성그룹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았던 오만하고 냉철하기로 유명했던 남자.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무기력한 장애인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과 그보다 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서연은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을 향한 조롱 또한 읽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손 대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독한 운명 앞으로 다가갔다. 강지욱의 휠체어 옆에 섰을 때 그녀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를 맡았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례사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해독되지 않는 소음처럼 들렸다. 신랑 강지욱 군은 신부 한서연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사의 물음에 강지욱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정적이 예시코를 감쌌다. 비서가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아버지를 생각해야 했다. 신부 한서연 양은 신랑 강지욱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준비된 대답을 내뱉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지욱의 것보다는 훨씬 또렷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이 연극을 완수하겠다는 결의의 표식이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차가운 손에 스쳤다. 얼음장 같은 감촉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령들의 서약과도 같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마지못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 대부분은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예시콜 앞줄 가장 상석에 앉은 강민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잘 길들여진 사냥개를 바라보는 주인의 그것과 같았다. 오만하고 소유욕에 가득 차 있으며 일말의 자비도 없는 시선. 서연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이 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누구인지
이 결혼식을 통해 만천하에 공표하는 중이었다. 강지욱은 이제 껍데기뿐인 후계자였고 그 껍데기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자신임을, 그리고 한서연은 그 껍데기 옆에 세워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전리품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피로연은 예식만큼이나 위선적이고 화려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욱은 피로연 내내 구석자리에 휠체어를 세워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마치 마네킹처럼 서서 끝없이 밀려드는 하객들의 인사를 받아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수족관에 갇힌 관상어 같다고 느꼈다. 강민혁이 그들 부부에게 다가왔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지우가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서연 씨, 우리 재수 씨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서연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친밀한 접촉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앞으로 지우기 잘 부탁합니다. 몸이 불편하니 재수 씨가 많이 고생해야 할 거예요. 강민혁은 강지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말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내용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사촌을 향해 잔을 들어 보였다.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으니 네가 평생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호사일지도 모르지. 그 말에 강지욱은 처음으로 미세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강지욱의 굳게 쥔 주먹을 보았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세게 쥔 주먹.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이었고 그는 다시금 생명력 없는 인형으로 돌아갔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럽다는 듯 낮게 웃었다. 서연 씨,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민혁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되시는 한 사장님, 오늘부로 병보석으로 풀려나셨습니다. 물론 남은 재판은 잘 마무리되어야겠지만 그건 재수 씨 하기에 달렸겠죠.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자 그녀의 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행위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한 두려움만 담겨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씨가 숨겨져 있었다. 강민혁은 그 눈빛을 흥미롭다는 듯 잠시 관찰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른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기나긴 피로연이 끝나고 서연과 지욱은 신혼여행 대신 그들을 위해 준비된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다. 비서가 강지욱의 휠체어를 밀었고 서연은 그 뒤를 따라 복도를 걷는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비서는 그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사모님, 이라는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탈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이제 이 거대한 방에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강지욱 단둘만이 남았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방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넓고 화려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검은 허공에 흩뿌려진 무의미한 불빛일 뿐이었다. 강지욱은 여전히 창가 쪽에 휠체어를 세운 채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계약, 결혼.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신혼 첫날 밤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민혁은 분명 이 결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야만 강지욱을 완벽하게 조롱하고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 서연은
드레스의 답답한 코르셋을 풀고 싶었지만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씻으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작고 떨리게 나왔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이 어색하고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시도였다. 대답은 없었다. 강지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얼굴이 방 안에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났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공허하거나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결코 페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남자의 입이 열렸다. 멈춰.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낮고 차가우며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거의 꺼져가던 미약한 속삭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휠체어 손잡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허공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강지욱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다시 한번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더 확고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동정이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이 남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페인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만든 이 감옥에서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뜻이죠?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녀는 이 남자가 그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라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냈다. 휠체어 브레이크가 풀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강지욱의 상체가 천천히 앞으로 숙여지더니 그의 두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짚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의 팔 근육이 얇은 셔츠 위로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다. 휠체어는 그가 일어난 반동으로 뒤로 살짝 밀려났다. 그는 2년 동안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자던 맹수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뻐근한 듯 목을 가볍게 좌우로 꺾었다. 우두둑 하는 뼈마디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180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공포. 그것은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굴욕감이나 절망과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다리를 못 쓰는 게 아니었다. 그는 걸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결혼식에서의 그 무기력한 모습은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왜 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입을 뗄 수 없었다. 강지욱은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완벽하게 정상적이었고 심지어 절도가 넘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찰칵. 라이터를 켜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그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 깊게 팬 눈매,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얇은 입술. 그는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서울의 야경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놀란 것 같군. 하긴 놀라야 정상이지.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 차분하고 냉소적이었다. 강민혁이 뭐라고 하던가, 내가 평생 침대에서 똥오줌이나 받아내야 할 식물인간이라고 하던가.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떻게 된 거죠? 그 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2년 전 진성그룹의 후계자 강지욱이 음주운전 트럭에 받쳐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는 뉴스는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 이후로 그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간간히 휠체어를 탄 모습만 사진으로 포착될 뿐이었다. 사고 강지욱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걸 사고라고 부르다니. 당신도 강민영만큼이나 순진하군. 아니, 멍청한 건가? 그는 몸을 돌려 서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담배를 든 그의 손가락이 길고 단단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한서연 씨,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지.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었고 트럭 운전사는 내 동선을 정확히 알고 덤벼들었으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강민혁 부회장이.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두려웠다. 강지욱은 대답 대신 마치 당연한 걸 묻는구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내 그 잘난 사촌 형님은 내가 너무 거슬렸던 계지. 할아버지의 총애, 주주들의 신임, 그리고 내가 가진 진성그룹의 지분까지 모든 게 자기 것이어야 했으니까.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곧등 뒤의 벽에 가로막혔다. 차가운 벽에 감촉이 드레스 너머로 전해졌다. 강지욱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벽을 짚어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그의 눈이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꿰뚫었다. 그래서 난 선택해야 했어. 그놈의 손에 죽어주거나 아니면 그놈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되어주거나.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강민혁은 승자가 되는 걸 좋아하지만 이미 죽은 시체를 걷어차는 취미는 없거든.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어야 해. 그래서 난 패인이 되었지. 두 다리를 잃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불쌍하고 무기력한 후계자. 지난 2년 그는 완벽한 연기를 해왔다. 병원과 재활센터, 그리고 저택의 방 안에서 강민혁이 심어놓은 수많은 눈들을 속여가며 그 고독하고 끔찍했을 시간을 상상하자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남자는 강민혁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죠? 왜 강민혁이 제안한 이 결혼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그녀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강지욱은 마치 어린아이의 질문을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혁은 교활하지만 치명적으로 오만해. 그게 그놈의 약점이지. 그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어. 내 마지막 남은 재산과 명예까지도. 그래서 이 결혼을 추진한 거야. 한때 잘 나가던 내 라이벌의 딸을 내 아내로 옆에 앉혀두고 감시자로 쓰려고. 그는 서연의 턱을 가볍게 쥐어들어 올렸다. 강압적인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떨리지는 않았다. 그는 당신이 내 눈과 귀가 되어 내가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감시하길 바랐지. 당신 아버지의 목숨을 쥐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그의 말은 정확했다. 강민혁은 서연에게 강지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건 그놈의 가장 큰 실수였어.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는 당신 아버지를 파산시켰고 당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지. 당신이 나보다 그놈을 더 증오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기묘한 흥분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남자가 그 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당신에게 준 건 계약 결혼이었지. 강지욱이 그녀의 턱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방중앙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완벽하게 편안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인의 자세였다. 난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한서연 씨.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밀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 일부와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이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난 지난 2년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았어. 그놈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 강지욱은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강민혁은 당신을 내 감시자로 썼지만 난 당신을 내 칼로 쓰고 싶어. 그놈이 가장 신임하고 동시에 가장 경멸하는 당신이야말로 그놈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그는 서연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강민혁의 개로 살면서 남은 평생을 감시와 굴욕 속에서 살든가.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그놈을 당신 손으로 직접 끌어내리든가. 물론 성공한다면 당신의 아버지와 회사는 물론 당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야.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유일한 동아줄.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동등한 공범을 찾는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 겪은 충격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녀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강지욱이 일어섰을 때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서류에 적힌 강민혁의 죄악을 확인한 순간부터 들끓기 시작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았다. 강민혁은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고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이제는 그녀 자신을 볼모로 삼아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강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강민혁의 승리를 장식하기 위해 소모되는 말에 불과했음을 알았다. 분노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떨림을 멈춘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웠다. 이 남자 역시 강민형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강민혁의 발 아래에서 평생을 굴욕적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위험한 남자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를 잡거나. 내가 뭘 하면 되죠?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이런 반응에 놀랐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오히려 냉정해졌다. 강지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만족의 표시였다. 현명한 선택이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지. 그는 몸을 일으켜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계획은 간단해. 강민혁을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놈은 쥐새끼처럼 교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지난 2년간 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 내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했어. 강민혁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이 저택 안에도, 회사 안에도, 심지어 병원에도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지독했던 세월에 대한 혐오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난 하지만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했어.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들. 그 네트워크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선 안 돼. 강민혁은 내가 아무런 힘도 없다고 믿어야 하니까. 강지욱은 방을 천천히 가로질러봐 바로 향했다. 그는 위스키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하지만 난 내부 정보가 필요해. 강민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해. 그리고 그놈의 금고를 열 사람이 필요하지. 그는 술이 담긴 잔을 서연에게 내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강민혁은 당신을 철저히 얕보고 있어. 그는 당신을 그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날 겁에 질린 여자의 정도로 생각하지. 아니면 이 결혼을 발판 삼아 어떻게든 상류 사회에 붙어 있으려는 속물이라고 여기거나 어느 쪽이든 그에게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서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민혁의 경멸과 오만함. 당신은 강민혁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 아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을 사람이기도 하지. 강지욱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다.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어. 진성그룹 안에서 그리고 사교계에서 강민혁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발각되는 순간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강민혁의 손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스쳤다. 강지욱은 그녀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할 수 있어. 당신은 한때 한 사장의 딸이었고 누구보다 영리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강민혁을 증오하잖아. 그는 서연의 핵심을 찔렀다. 그것은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내가 모든 것을 지시할 거야. 당신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돼. 당신의 임무는 연기하는 거야. 강민혁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척해라. 그것은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해왔던 연기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달랐다. 강민혁이 당신을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해. 그가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당신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믿게 만들어. 그것은 이중 스파이 역할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서연은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다. 좋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강지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부가 아니었다. 위험한 거래에 뛰어든 공범자였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아버지를 완벽하게 풀어주세요. 누명도 벗기고 우리 회사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요. 강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강민혁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쳐서. 그의 눈빛은 냉혹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주지. 이 지긋지긋한 결혼 계약도 깨끗하게 끝내주겠어. 물론 당신이 진숭에 남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도 해줄 수 있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난 자유만 원해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녀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그것이 더 절실했다. 좋아. 계약은 성립됐군. 강지욱이 잔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은 이렇게 그 어떤 로맨스나 의무감도 배제된 채 차가운 전략회의로 변모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공동의 적을 향한 증오와 서로의 필요에 의한 냉철한 동맹 관계만이 존재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하죠? 부고로 서연이 물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연극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긴장을 알아차린 듯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지친 신부처럼 행동해. 강민혁은 분명 사람을 붙여 우리가 이 방에서 뭘 하는지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여기에도요. 물론이지. 이 스위트룸은 그놈이 직접 골랐으니까 도청장치나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강지욱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했다. 그러니 우린 완벽한 쇼를 해야 해. 절망에 빠진 신부와 그런 아내에게조차 무관심한 무기력한 남편.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힘이 넘쳤다. 기억해. 한서연 씨, 지금부터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약함이야. 약한 척하고 두려워하는 척해.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어 그리고 나에게만 보고해.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우리의 대화는 저들이 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는 방 한구석에 있는 클래식 오디오를 켰다. 웅장한 교향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음악이 흐를 때만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그 외의 시간에는 철저하게 연기해야 해. 그는 서연에게서 떨어져 다시 휠체어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리허설이라도 하듯 다시 그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폐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아까 서연이 제안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씻겨줘.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오늘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그 미약한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깨달았다. 연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다. 네. 여보.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어 거대한 욕실로 향했다. 그들의 길고 위험한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화려한 야경이 그들의 위험한 동맹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하룻밤의 거짓된 휴식처였던 호텔을 떠나 강씨 일가의 본가 저택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두 사람의 연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욱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어제 예식장에서 보였던 그 공허하고 생기없는 표정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한서연은 그의 곁에 앉아 불안한 듯 손에 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운전기사와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간간히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았지만 그들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불행한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후계자와 그런 그에게 팔려오듯 시집온 젊은 아내의 모습. 그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강지욱이 원하는 그림이었고 강민혁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었다. 저택은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고풍스러웠다. 수십 년간 잘 관리된 정원과 웅장한 석조 건물은 강씨 가문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잘 꾸며진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수십 년간 강씨 일가를 모셔온 늙은 집사박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고 있음을 느꼈다. 강민혁이 심어둔 눈과 귀가 분명 저 안에 혹은 이 저택 어딘가에 존재할 터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강지욱의 휠체어를 감싸한 듯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 배정된 방은 2층의 가장 넓고 전망 좋은 부부 침실이었다. 이 또한 강민혁의 잔인한 배려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서연이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두 사람을 완벽한 감시망 안에 밀어넣었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고풍스럽게 배치돼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차가운 쇠창살처럼 보였다. 그녀는 짐을 풀기 시작하며 이 새로운 무대에서의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준비했다. 연극은 그날부터 즉시 시작되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지욱의 식사를 챙겼다. 그는 강민혁이 심어놓은 눈들을 의식하며 대부분의 음식을 거부하거나 기계적으로 몇 숟갈 뜨는 척했다. 서연은 인내심 있게 때로는 애원하듯이 그를 달랬다. 여보, 제발 조금만 더 드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절박함에 젖어 있었고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방에 들어온 하인들의 귀에 정확히 전달되었다. 하인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주인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서연은 휠체어를 밀고 넓은 정원을 산책했다. 강지욱은 두꺼운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일부러 하인들이 볼 수 있는 정자 아래에 자리를 잡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시시콜콜한 바깥 세상 이야기를 건넸다. 물론 강지욱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인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근거렸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젊은 사모님이 정말 불쌍해서 어쩌나. 도련님은 사고 이후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으셨다더군. 끔찍한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헌신적인 아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다니. 그들의 속삭임은 서연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은 강지욱이 철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였다. 하인들의 동정심과 수군거림은 곧장 강민혁의 귀로 들어갈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보고서였다. 강지욱이 완벽하게 무기력한 페인으로 보일수록, 그리고 서연이 그 옆에서 절망하고 지쳐갈수록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게 될 터였다. 서연은 이 연극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역겹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일임을 깨달았지만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떠올리며 억지로 버텨냈다. 저택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마치 이곳의 주인이 자신임을 과시라도 하듯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새 신랑, 새 신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유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 중앙에 멈춰서서 창가에 휠체어를 세우고 멍하니 앉아있는 강지욱과 그 옆에 서서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는 서연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미리 연습한 대로 강민혁의 강압적인 시선을 피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인 완벽한 연기였다. 부회장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한 대로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강민혁은 그녀의 그 복종적인 반응에 아주 만족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가장 상석의 소파에 깊숙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그래, 지우가 결혼 생활은 주말 만에 강민혁이 휠체어에 앉은 사촌을 향해 노골적인 조롱을 던졌다. 이렇게 아름답고 어린 아내가 매일 옆에 붙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으니 이거 참 안타까워서 어쩌나. 안 그런가? 그는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처속하고 모욕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았다. 강지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멍한 시선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담요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굳게 쥔 주먹이다 묘알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만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닌 철저한 통제하의 연기임을 그녀는 알았다. 그는 강민혁에게 자신이 아직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어 그를 더욱 안심시키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약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그냥 여보께서 통식사를 하려 하지 않으셔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요. 그녀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강민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서 어떤 답이나 해결책을 구하는 듯한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재수 씨. 강민혁이 그 시선을 정확히 포착하고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피로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어깨에 스스럼 없이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지만 애써 피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반응이 이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우기는
이제 저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이야. 재수 씨가 빨리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재수 씨만 힘들어져. 그의 목소리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내용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대신 내가 있잖아. 재수 씨가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나뿐이야. 그 사실만 잊지 마. 그의 손길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소유욕의 표시이자 경고였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더욱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지욱이, 저 녀석이 혹시라도 이상한 짓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헛된 희망이라도 품는 것처럼 보이면 즉시 나한테 말해야 해. 그게 재수 씨 아버지를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야.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부회장님, 명심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강지욱은 숨만 붙어있는 껍데기 폐인이 되었고 한서연은 아비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겁에 질린 인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거실을 나섰다. 그럼 재수씨, 내 불쌍한 사촌, 남편 잘 좀 보살피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가 던진 보살피라는 말은 곧 감시하라는 뜻임을 서연은 명확하게 알아들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강민혁의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거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다. 서연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증오 어린 시선으로 노려보다가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지욱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인들이 거실을 정리하고 완전히 물러나기까지 그들은 몇 분을 더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저택 전체가 다시금 고요해졌을 때 강지욱이 손가락으로 휠체어의 금속 팔걸이를 작게 톡 하고 두드렸다. 그들만의 신호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클래식 오디오로 다가갔다. 그녀는 어젯밤 호텔에서 그들의 대화를 감춰주었던 것과 같은 웅장한 볼륨의 교향곡 CD를 재생했다. 말러의 교향곡이 거실 전체를 가득 채우자 비로소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공허함과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되돌아왔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저택의 하인들 중 누가 어디서 엿듣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말해. 그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했. 서연은 방금 전 강민혁과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가 사용한 단어, 그의 말투, 그의 시선,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만졌던 그 불쾌한 손길까지 빠짐없이 그는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철저히 감시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느낀 점도 덧붙였다. 강지욱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보고를 묵묵히 들었다. 음악 소리 사이로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상했던 그대로군. 아주 좋아. 그놈은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어. 그는 눈을 떠 서연을 바라보았다. 연기 좋았어. 한서연 씨, 그가 당신을 두려움에 떠는 약한 여자로 볼수록 우리의 칼날은 그놈의 심장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을 테니까. 그의 칭찬은 감정 한 조각 없는 건조한 것이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하인들을 통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는 것도 확실해졌어. 강지욱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우리가 정원에서 연기했던 그 불쌍한 부부의 모습이 그놈 귀에 틀림없이 들어갔으니 오늘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지.
그는 서연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그에게는 철저히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해.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습관, 통화 내용, 만나는 사람들, 그 무엇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명확해졌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다. 강지욱은 다시 눈을 감고 소파에 머리를 기댔다. 교향곡은 어느덧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위험하고도 치밀한 연극은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다녀간 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서연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다. 그녀는 헌신적이지만 절망에 지친 아내의 역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그녀의 슬픔에 잠긴 표정과 강지욱의 무기력한 침묵은 저택의 하인들을 통해 강민혁에게 보고되는 가장 완벽한 안심 보고서였다. 그들은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진성그룹의 연례자선 파티 날짜가 다가왔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화려한 행사였지만 실상은 강민혁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재계 인사들과 은밀한 거래를 트는 위선의 장이었다. 그리고 강지욱에게는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반격에 첫 번째 수를 둘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날 밤 말러의 교향곡이 그들의 침실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웠다. 강지욱은 휠체어에 앉은 채 평소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밤이 기회야. 그가 음악 소리에 묻힐 만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있어. 서연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는 척하다가 거울을 통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이해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민혁에게는 충견이 하나 있지. 그룹 재물을 총괄하는 박동훈 상무. 그놈은 강민혁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야. 강지욱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박상무는 지독할 정도로 꼼꼼하지만 동시에 강민혁만큼이나 오만해. 그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진짜 장부를 보관하고 있어.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깨끗한 장부가 아닌 비자금이 오고 간 모든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이지.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그걸 훔쳐오라는 건가요? 훔치는 게 아니야. 복사하는 거지. 강지욱이 수정했다. 그는 서랍에서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얼핏 보면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액세서리처럼 보였다. 파티장은 복잡할 테고 박상무는 강민혁의 곁에서 아첨하느라 바쁠 거야. 그는 분명 파티가 열리는 호텔에 비즈니스 스위트룸 하나를 개인 사무실 겸 휴식처로 사용하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의 정보력은 무서울 정도로 상세했다. 지난 2년간 휠체어에 앉아 무엇을 했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당신은 그 방에 들어가 그의 노트북에서 파일을 복사해 와야 해. 하지만 방은 잠겨 있을 테고 노트북엔 암호가.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방은 내가 고용한 호텔 직원이 잠시 열어줄 거야. 그는 내가 심어둔 사람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 강지욱은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암호는 JNH 8821이야. 그의 애첩 이름과 그녀의 생일이지. 그런 놈들은 창의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거든. 이 USB는 꽂는 즉시 필요한 파일을 찾아 자동으로 복사할 거야. 시간은 3분. 그 이상 걸리면 안 돼. 서연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는 USB를 굳게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폭탄이었다. 제가 어떻게 그 방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죠? 모두가 저를 주목할 텐데요. 그녀는
여전히 불쌍한 강지욱의 아내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강지욱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당신은 그 파티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일 테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당신은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척해. 하지만 요란하게는 안 돼. 조용히 몇몇 사람만 눈치챌 수 있게. 강민혁의 위선적인 체면상 그는 재수 씨를 방치할 수 없을 거야. 분명 누군가에게 당신을 조용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겠지. 그때 당신이 박상무의 방으로 유도되는 거야.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다음 날 밤 파티장은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강민혁은 무대 중앙에서 나눔과 상생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강지욱의 곁에서 완벽하게 슬프고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모든 시선을 견뎌내며 강지욱이 말한 순간을 기다렸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DRAFT1 정호 강민혁이 다녀간 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서연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다. 그녀는 헌신적이지만 절망에 지친 아내의 역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그녀의 슬픔에 잠긴 표정과 강지욱의 무기력한 침묵은 저택의 하인들을 통해 강민혁에게 보고되는 가장 완벽한 안심 보고서였다. 그들은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진성그룹의 연례자선 파티 날짜가 다가왔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화려한 행사였지만 실상은 강민혁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재계 인사들과 은밀한 거래를 트는 위선의 장이었다. 그리고 강지욱에게는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반격의 첫 번째 술을 둘째로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날 밤 말러의 교향곡이 그들의 침실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웠다. 강지욱은 휠체어에 앉은 채 평소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밤이 기회야. 그가 음악 소리에 묻힐 만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있어. 서연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는 척하다가 거울을 통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민혁에게는 충견이 하나 있지. 그룹 재무를 총괄하는 박동훈 상무. 그놈은 강민혁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야. 강지욱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박 상무는 지독할 정도로 꼼꼼하지만 동시에 강민혁만큼이나 오만해. 그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진짜 장부를 보관하고 있어.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깨끗한 장부가 아닌 비자금이 오고 간 모든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이지.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그걸 훔쳐오라는 건가요? 훔치는 게 아니야. 복사하는 거지. 강지욱이 수정했다. 그는 서랍에서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 얼핏 보면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액세서리처럼 보였다. 파티장은 복잡할 테고 박상무는 강민혁의 곁에서 아첨하느라 바쁠 거야. 그는 분명 파티가 열리는 호텔에 비즈니스 스위트룸 하나를 개인 사무실 겸 휴식처로 사용하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의 정보력은 무서울 정도로 상세했다. 지난 2년간 휠체어에 앉아 무엇을 했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당신은 그 방에 들어가 그의 노트북에서 파일을 복사해 와야 해. 하지만 방은 잠겨 있을 테고 노트북엔 암호가.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방은
내가 고용한 호텔 직원이 잠시 열어줄 거야. 그는 내가 심어둔 사람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 강지욱은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암호는 제인 헤이 8821이야. 그의 애첩 이름과 그녀의 생일이지. 그런 놈들은 창의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거든. 이 USB는 꽂는 즉시 필요한 파일을 찾아 자동으로 복사할 거야. 시간은 3분. 그 이상 걸리면 안 돼. 서연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는 USB를 굳게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폭탄이었다. 제가 어떻게 그 방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죠? 모두가 저를 주목할 텐데요. 그녀는 여전히 불쌍한 강지욱의 아내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강지욱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당신은 그 파티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일 테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당신은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척해. 하지만 요란하게는 안 돼. 조용히 몇몇 사람만 눈치챌 수 있게. 강민혁의 위선적인 체면상. 그는 재수 씨를 방치할 수 없을 거야. 분명 누군가에게 당신을 조용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겠지. 그때 당신이 박상무의 방으로 유도되는 거야.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다음 날 밤, 파티장은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강민혁은 무대 중앙에서 나눔과 상생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강지욱의 곁에서 완벽하게 슬프고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모든 시선을 견뎌내며 강지욱이 말한 순간을 기다렸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칵테일을 즐기기 시작했을 때 박동훈 상무가 강민혁의 곁에서 알랑거리며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이 가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척하다가 옆 테이블에 샴페인 잔을 쳤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샴페인이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적셨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사모님 근처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창백해진 것처럼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조금 어지러워서 잠시 쉴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강지욱은 이 모든 상황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그의 무관심은 그녀의 연약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소란을 들은 강민혁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파티를 망친 것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다. 그가 박상무에게 무언가 눈짓했다. 박상무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재수 씨, 괜찮으십니까?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드리죠. 이것이 바로 강지욱이 말한 시나리오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녀를 챙기는 척했지만 직접 나서기는 귀찮았던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상무님, 해를 끼쳤네요. 서연은 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부축을 받는 척했다. 박상무는 그녀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상층부의 VIP 라운지로 향했다. 여기는 제가 잠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고 계시죠. 박상무는 3505호 스위트룸의 문을 카드키로 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그가 말한 노트북이 켜진 채 놓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는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말투로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기 비서에게 말씀하십시오. 전이만 내려가 봐야 해서.
그는 서연이 혼자 방을 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골치 아프고 연약한 후계자의 아내일 뿐이었다. 박상무가 나가고 문 앞에 서 있던 비서에게 서연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금방 추스르고 내려갈게요. 비서는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웠다. 단 5분. 서연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책상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노트북은 화면 보호기 상태였다. 그녀가 마우스를 흔들자 암호를 묻는 창이 떴다. 진희 8, 2, 1.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암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환영합니다. 박동훈님. 암호가 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드레스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내 포트에 꽂았다. 강지욱의 말대로 USB를 꽂자마자 작은 창이 하나 뜨더니 자동으로 파일 검색과 복사를 시작했다. 10%, 30%.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발소리라도 들리는 것 같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70%, 90%. 복사 완료. 창이 뜨자마자 그녀는 USB를 뽑아 다시 드레스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방금 전 복사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휴지통을 비우려던 찰나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비틀거리며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드숑, 사모님, 물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은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몽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아, 고마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백하지만 애써 미소 짓는 표정으로 비서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만 내려가 봐야겠어요. 부회장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비서의 부축을 사양하고 혼자 힘으로 천천히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강민혁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경멸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가 파티를 완전히 망치지 않은 것에 안도했고 동시에 저렇게나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경멸했다. 서연은 묵묵히 강지욱의 휠체어 옆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드레스 안에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강지욱의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그 순간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며 USB를 건네받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날 밤 저택의 침실, 다시 말러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지욱은 자신의 보안 노트북으로 방금 가져온 파일을 열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너머로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 그리고 서연은 숨을 멈췄다. 화면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HS 엔지니어링. 바로 그녀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다. 날짜는 아버지가 구속되기 불과 몇 달 전 엄청난 액수의 돈이 아버지의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강민혁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배임,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의 거대한 자금 세탁 계획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회사는 자금 세탁의 도관으로 사용된 후 모든 증거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산 처리되었고 아버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갇힌 것이었다. 이럴 수가. 서연의 몸이 분노로 떨렸다. 강지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이제 알겠나? 한서연 씨, 강민혁이 당신의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당신 아버지를 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지. 그는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우린 방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어. 자선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표면적으로 저택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한서연은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했고 강지욱은 모든 것을 체념한 폐인의 모습으로 휠체어를 지켰다. 하지만 그들의 침실에서는 밤마다 말러의 교향곡이 흐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욱은 박상무의 노트북에서 빼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밤새 분석했다. 그는 강민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핵심 증거들은 고스란히 숨겨두었다. 대신 그는 그 거대한 비자금 흐름에 아주 미세한 교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둔 해외의 익명 서버를 통해 강민혁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관리하던 자금의 흐름을 살짝 비틀어 놓았다. 세관 신고 서류와 입출금 내역에 미세한 불일치를 만들어 자금이 며칠간 묶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그것은 강민혁의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 모기에게 물린 상처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국을 통치하는 왕에게 그 모기는 지독히도 성가시고 불쾌한 존재였다. 진성그룹 부회장실. 탕 강민혁이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책상 위의 결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의 앞에는 박동훈 상무를 비롯한 재무팀 핵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야? 고작 몇십억 때문에 홍콩발 화물이 일주일째 묶여있다고. 이런 기본적인 실수도 처리 못해서 날 이 자리에 앉혀놨나. 강민혁의 고함 소리에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상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다. 부회장님, 그게... 세관 쪽에서 갑자기 전산 오류라며 서류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군 적이 없었는데. 변명 집어치워 강민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전산 오류.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오류는 없어. 누군가 쑤시고 다닌다는 증거야. 당장 해결해.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건지 알아내. 이 일은 자네와 나. 그리고 여기 몇 명밖에 모르는 일이었잖아. 박상무는 자신의 노트북이 털렸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나빴거나 내부에 배신자가 생겼다고만 짐작할 뿐이었. 임원들이 쫓겨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강민혁은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의심이 많고 편집증적인 성격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주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그가 애써 무시했던 그 불길한 느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하필이면 자선 파티가 끝난 직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 그는 파티날 밤을 복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연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한서연. 그는 잠시 현기증을 일으켰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박상무에게 맡겨 방으로 보냈던 일. 그는 처음엔 그저 여자가 흔히 부리는 변덕이나 연약함의 발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연기였다면. 강민혁은 피식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한서연, 그 겁많고 순진에 빠진 여자애가 아비의 목숨을 쥐고 흔들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복종했던 계집애가 감히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비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택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공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미세한 반감, 혹은 분노의 불씨. 그는 서연이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쓸모없고 순종적이라고 믿었던 것만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어차피 그의 소나귀 안에 있는 새였다. 날개를 조금 더 묶어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었다. 강민혁은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지금부터 한서연. 그 여자가 저택 밖으로 나갈 때마다 24시간 밀착 감시 붙여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전부 보고해. 단, 절대 들키지 마. 저택 안의 하인들에게도 보고를 더 상세하게 올리라고 지시해.
강지욱과 단둘이 있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감히 다른 마음을 품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구치소에 있는 그의 지인이었다. 한 사장 말일세. 요새 몸이 너무 편한 것 같더군. 규율 위반 사항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독방으로 옮기던가 면회라도 좀 금지시켜보지.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로부터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구치소 내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는 누명을 쓰고 징벌방으로 옮겨졌으며 당분간 가족 면회까지 금지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강민혁이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단순히 길들이기 위해 더 강한 채찍을 휘두른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강민혁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겨우 달래고 전화를 끊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실로 올라가 그들의 안전장치인 말로 교향곡을 틀었다. 음악이 방안을 채우자마자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강지욱에게 달려갔다.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들은 소식을 전부 전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가 낮게 말했다. 그놈이 당신을 시험하는 거야. 그날 파티에서 무언가 미심쩍은 낌새를 챘을 수도 있어. 혹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수작이거나 어느 쪽이든 증거는 없어. 그저 의심뿐이지. 그는 서연을 진정시켰. 그는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 당신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강지욱의 냉철한 분석에 서연은 겨우 이성을 되찾았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더 완벽하게 연기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강민혁에게 찾아가 울면서 매달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빌어. 그놈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가 당신의 그 연약함에 안도하고 방심하게 만들어. 그것은 지독히도 굴욕적인 짓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그녀는 강지욱의 말대로 강민혁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강민혁은 그녀의 그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음을 확신했다. 이런 하찮은 계집애가 감히 자신을 속일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거두며 인심 쓰듯 아버지를 원래 방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저택은 이제 그들의 유일한 안전지대인 동시에 더욱 숨막히는 황금빛 감옥이 되어버렸다. 강민혁이 감시를 강화했다는 것은 명백했다. 하인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이제 동정심이 아닌 감시자의 눈으로 서연의 모든 행동을 쫓았다. 정원에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에도 새로운 정원사가 나무를 손질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다. 식사를 준비하는 하녀는 그릇을 놓는 척하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교향곡이 흐르는 침실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압박감 속에서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음악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어냈다. 서연이 강지욱에게 읽어주는 책의 특정 페이지는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신호였다. 그녀가 그의 무릎 담요를 고쳐 덮어주는 방식은 미행을 눈치챘다는 경고였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서연이 물잔을 오른손으로 들면 새로운 정보 없음, 왼손으로 들면 밤에 논의할 중요 사항이 있음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하인들의 눈에 완벽하게 단조롭고 절망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강지욱의 옷을 산다는 핑계로 백화점에 외출했다. 강민혁이 붙인 감시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과 몇 걸음 떨어진 채 따라붙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는 일부러 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겁에 질린 연기를 했다. 그녀는 명품관 매장에 들어가 강지욱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화려한 셔츠 따위를 만지작거렸다. 연약하고 불안정한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전형적인 상류층 사모님의 모습. 감시자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매장 직원의 눈을 피해 탈의실 안에서 강지욱이 미리 연락해둔 그의 사람과 아주 짧게 접선했다. 그녀는 감시자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메모를 전달하고 다음 지시가 담긴 작은 쪽지를 건네받았다. 모든 것은 1분 안에 이루어졌다. 그녀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 안에는 강민혁의 목을 조일 또 다른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황금빛 감옥은 그들을 가두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강하고 치밀한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다. 강민혁이 강화한 감시는 두 사람의 숨통을 옥죄어왔다. 하인들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동정이 아닌 노골적인 감시의 의무를 띠고 있었다. 정원사와 운전기사까지 저택 안의 모든 공기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강민혁에게 보고하는 거대한 귀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교양곡이 흐르는 침실 안에서조차 대화의 빈도를 줄여야만 했다. 강지욱은 이대로 수세에 몰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민혁의 의심이 완전한 확신으로 변하기 전에 그 의심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혁은 한서연을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강지욱은 이 위험한 감시망을 강민혁을 끌어들일 덫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심어놓은 하인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공간, 바로 식당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은 평소처럼 강지욱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려 했다. 하지만 강지욱은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밀어냈다. 접시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만둬.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무기력함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식사 시중을 들던 하녀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서연은 당황한 듯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 그러세요? 식사 하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신호였다. 식사 이따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아. 강지욱이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돌려 테이블에서 벗어났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매일 인형처럼 앉아서 책이나 읽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는 서연이 아닌 이 저택 전체에 대고 소리치는 듯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럼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매일 고통받고 계시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진성그룹의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죠? 그녀의 절규는 식당을 가득 채웠다. 닥쳐. 강지욱이 소리쳤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강민혁이 내 모든 걸 LA, 앗아갔어. 내 다리, 내 회사. 이제 난 껍데기뿐이야. 당신 아버지를 구할 힘 같은 건 나한테 없어. 그는 일부러 자신의 무력함을 하인들 앞에서 처절하게 드러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준비된 대사를 내뱉었다. 아니, 당신에겐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갤러리 청담동의 그 빌딩, 그것만 팔아도 우리 아버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욱의 손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하인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였다. 그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당신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릴 게 아니야. 강지욱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그는 휠체어를 돌려 맹렬한 속도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욱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매달려 발악하고 있었고 한서연은 절망에 빠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강지욱의 숨겨진 재산을 언급했다. 강민혁은 강지욱의 어머니가 물려준 그 갤러리와 빌딩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할아버지 강 회장의 유언 때문에 법적으로 묶여 있어 강지욱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그는 그동안 그것을 빼앗을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한서연이라는 완벽한 명분이 생겼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한서연은 강민혁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위해 부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은밀한 장소를 약속 시간으로 잡았다. 그는 서연이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그곳까지 올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었다. 서연은 강민혁이 보낸 차를 타고 시내의 한적한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드레스 안쪽에는 강지욱이 건네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강지욱의 계획은 강민혁에게 거짓 정보를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 강지욱의 진짜 목적은 강민혁이 한서연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이었다. 강지욱의 자산을 빼돌리는데 협력하면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에서 빼내주겠다는 사법거래를 암시하는 그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강민혁이 사법 시스템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라운지의 문이 열리자 강민혁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방 안에는 그와 그의 비서,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 2명뿐이었다. 재수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가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그래, 나한테 하고 싶다는 말이 뭔가 지우기 놈 때문에 힘들다는 푸념이라면 사양하겠네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다. 부회장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부회장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녀의 처절한 연기는 강민혁의 오만함을 극도로 만족시켰다. 뭐든지 강민혁이 그녀의 턱을 쥐어 들어올렸다. 지우기 놈이 어제 갤러리 때문에 난리를 쳤다면서 그놈 아직도 자기가 가진 게 뭔지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좋아. 재수 씨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그 갤러리, 그 빌딩. 지우기 놈 서재에 관련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제의 싸움은 그저 확인 사살에 불과했던 것이다. 네, 봤어요. 따로 보관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걸 부회장님께 가져다 드리면 우리 아버지. 강민혁이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재수씨, 그까짓 늙은이 하나 빼내는 게 나한테 뭐 어려운 일이겠어. 그는 녹음기가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재수씨가 그 서류만 나한테 가져와. 그럼 당장 다음 주에라도 한 사장, 병보석으로든 뭐든 내보내주지. 내가 검찰총장이랑 매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거. 잊었어. 완벽했다. 서연은 감격에 겨운 듯 오열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강민혁은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 어리석은 여자가 자신의 소나기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겠다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서연이 라운지를 나서자마자 강민혁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 여자, 서류를 가져오는 즉시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아주 조용한 곳으로 보내버려. 뒤탈 없이. 하지만 강민혁은 알지 못했다. 그가 서연을 처리하라고 명령한 그 순간, 그녀가 타고 떠난 차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맹렬한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혁의 목을 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날 밤 교양곡이 흐르는 침실에서 강지욱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다. 파일을 확인한 강지욱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덫은 놓였어. 그가 낮게 말했. 이제 미끼를 물고 들어온 굶주린 짐승을 사냥할 차례지. 그는 서연에게 다음 계획을 전달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인 것이 될 터였다. 그날 밤 그들의 안전한 침실에서 마지막 교향곡이 울려 퍼졌다. 강지욱은 내일 한서연이 강민혁에게 건넬 미끼를 최종 점검했다. 그것은 겉보기엔 완벽한 갤러리와 빌딩의 소유권 이전 서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였다. 강민혁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 며칠이 걸릴 터였고, 그 시간이면 모든 것을 끝내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긴장된 손으로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미끼였다. 강민혁이 정말 서류만 받고 날 보내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어제 강민혁이 비서에게 내렸던 그 차가운 명령을 잊지 않고 있었다. 강지욱은 휠체어에 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다. 아니, 그놈은 절대 당신을 살려두지 않아. 그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에게 당신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제거해야 할 골칫덩어리일 뿐이야.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두 사람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겠지. 서연은 숨을 삼켰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포였다. 그럼 전 지금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강지욱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 그림자가 함께 할 테니. 그는 처음으로 그 그림자의 존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비서, 내가 쓰러진 직후부터 내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지.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신뢰가 묻어났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연기하는 동안 김비서는 밖에서 내 손발이 되어주었어. 강민혁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나를 완벽한 페인으로 믿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껏 모은 자료들을 관리했으며 내 지시에 따라 조용히 사람들을 모았지. 그 사람이 바로 강지욱이 2년간 구축한 충성스러운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 김비서는 단순한 수행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욱의 회복 과정을 도왔고 그의 복수 계획을 설계했으며 강민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유령 부대를 조직했다. 그는 강지욱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였다. 내일 약속 장소에는 김비서와 내 사람들이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들은 강민혁이 보낸 놈들이 당신에게 손을 대는 순간 즉시 움직일 거다. 강지욱은 서연에게 작은 통신장치를 건넸다. 이건 비상호출기야. 옷깃 안쪽에 숨겨. 하지만 가급적 누르지 마. 김비서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당신은 어제처럼 겁에 질린 연기만 하면 돼.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다. 강민혁이 보낸 차는 서연을 태우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미행은 붙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녀가 이미 자신의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차는 서울 외곽에 한적한 강민혁의 차명회사 소유로 된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지하 3층.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차가 멈춰섰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내리라는 눈짓만 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든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다. 주차장은 오싹할 정도로 조용했다. 멀리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없었다. 역시나 그는 이런 더러운 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은 일부러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며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섰다. 어제 강민혁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최 부장이라는 자였다. 서류는 최 부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뒤로 숨기며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부회장님은 안 오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풀어주시는 거죠? 약속 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떨렸다. 최 부장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부회장님은 바쁘셔. 그리고 내 애비. 걱정 마. 곧 아주 편안한 곳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서류나 내놔. 곱게 주면 곱게 보내줄 테니. 보내준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서연은 정확히 깨달았다. 이것은 강지욱이 말한 덫 속의 덫띠였다. 강민혁은 서류를 받는 즉시 그녀를 제거할 생각이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부회장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못 줘요. 그녀가 소리쳤다. 최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인연이 시간을 끄는군. 그는 손짓했다. 양옆에 있던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가 비상 호출기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이 굉음과 함께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동시에 서연의 등 뒤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 그림자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최 부장의 부하들을 덮쳤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강민혁의 부하들은 주먹 한번 제대로 휘둘러보지 못하고 전문적인 격투술에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강지욱이 2년간 공들여 훈련시킨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그림자 부대였다. 최 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가 당황하며 허리춤에 무전기에 손을 대려는 순간 퇴로를 막았던 세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날카로운 눈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강지욱의 충직한 그림자, 김비서였다. 최 부장, 거기까지. 김비서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최 부장의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놀라셨습니까? 서연은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겨우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김 비서님. 그녀는 서류 가방을 굳게 쥐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릎이 꿇린 채 부하들에게 붙잡혀 있는 최 부장에게 다가갔다. 멍청한 짓을 했군. 최 부장,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최 부장이 발악했다. 김 비서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다른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그 안에는 박상무의 노트북에서 나온 최 부장 본인의 이름이 적힌 비자금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은 꼬리 자르기에 능하지. 김 비서가 차갑게 말했. 이 모든 게 밝혀지면 부회장님은 당신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할 거야. 횡령, 배임, 그리고 오늘 사모님 납치 및 살인 미수까지. 당신 혼자 30년은 좋게 썩게 되겠지.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민혁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김 비서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 김 비서가 녹음기를 그의 입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민혁 부회장이 당신에게 내린 정확한 지시사항을 말해. 오늘 한서연 씨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지? 배 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충성심은 자신의 안위 앞에서 무너졌.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서류를 받는 즉시 여자를 인천부두로 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바다에. 그의 자백은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비자금 관리인을 시켜 후계자의 아내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완벽한 증거였다. 김 비서는 녹음을 중지하고 최 부장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가짜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사모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김 비서는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최 부장과 그의 무리들을 끌고 주차장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김 비서는 서연을 자신의 차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입구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강민혁을 지옥으로 끌고 갈 2개의 검, 그의 횡령과 살인교사라는 치명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기는 명백하게 그들에게로 넘어오고 있었다. 최 부장 일당이 김 비서의 손에 넘어간 그 시각, 강민혁은 진성그룹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최 부장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서류를 확보했다는 보고도, 한서연을 처리했다는 확인 전화도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어리석은 여자 하나 처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리가 없었다. 혹시 무슨 변수라도 생긴 것인가? 그 여자가 도망쳤나? 아니면 최 부장이 배신이라도 한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한서연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가짜 서류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다. 강지욱의 흉내뿐인 결혼 생활과 그 아내의 존재는 그에게 계속 거슬리는 가시와도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끝장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즉시 비서실과 법무팀을 호출했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긴급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잡아. 가장 빠른 날짜로.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부회장님, 하지만 임시주총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일로? 강민혁이 재떨이를 집어 벽에 던졌다. 와장창. 명분은 내가 만들면 돼.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강지욱 내 불쌍한 사촌놈의 정신 상태가 명분이야. 그룹의 후계자가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심지어 출처불명의 여자에게 휘둘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어. 그는 어제 한서연이 갤러리와 빌딩을 언급하며 거래를 시도했던 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지욱이 아닌 한서연이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지욱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고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한서연이 사라진 지금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그의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매수해둔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강지욱이 2년 전 사고의 충격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능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짓 진단서를 쏟아냈다. 또한
그가 한서연이라는 특정 인물에게 병적으로 의존하고 휘둘리는 상태라는 소견까지 덧붙였다. 언론에는 진성그룹 후계자, 건강 악화로 경영권 승계 사실상 포기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강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그는 이 기회에 강지욱에 남은 모든 의결권과 상속권을 박탈하고 자신을 유일한 후계자로 공식화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우호 지분과 위임장을 통해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드디어 운명의 날,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강민혁은 의장석에 앉아 승리를 앞둔 정복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관식을 치를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저 무대 아래 어딘가에 숨어있을 강지욱의 껍데기를 끌어내 만천하에 그의 죽음을 선고하기만 하면 되었다. 의장 강민혁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사촌이자 진성그룹의 후계자인 강지욱 군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심신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그의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수된 의사들의 거짓 소견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강당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솔상가상으로 최근 강지욱 군은 그의 곁을 돌보던 아내 한서연 씨의 꿰매 넘어가 선대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을 사적으로 매각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그의 정신 상태가 더 이상 그룹의 경영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관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서연의 실종을 마치 그녀가 재산을 빼돌리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한서연 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며 회사는 이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강지욱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한서연은 사기꾼이 되었다. 이에 본 이사회는 더 이상 강지욱 군에게 진성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오늘 안건은 강지욱 군의 모든 상속권 및 의결권을 박탈하고 저 강민혁을 진성그룹의 유일한 적법한 후계자로 승인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그가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육중한 강당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강민혁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누가 이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가. 침묵 속 휠체어 바퀴가 카펫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며칠 전 실종되었다던 죽은 줄 알았던 그녀 한서연이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휠체어를 밀며 걸어오고 있었다. 상당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저 여자가 왜 여기 강지욱과 함께 나타난단 말인가? 최 부장은 대체 뭘 한 거지?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 지우가 그리고 재수씨, 이게 대체 무슨... 재수씨, 그동안 어디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그의 위선적인 연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울먹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민혁을 똑바로 쏘아보는 시선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걱정하셨다고요? 부회장님 서연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제가 부회장님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인천 앞바다에 수장될 뻔했던 걸 걱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당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수 씨, 지금 무슨... 농담이 좀 과하군. 여기가 어디라고? 농담이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강민혁은 저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가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던 바로 그 녹음기였다. 안 돼.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스피커 근처에 녹음기를 가져다 댔고 강당 전체에 강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재수 씨가 그 서류만 나한테 가져와. 그럼 당장 다음 주에라도 한 사장 내보내주지. 내가 검찰총장이랑 매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거 잊었어. 강당은 압이 규환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했다. 가짜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강민혁이 발악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것들 끌어내. 저 미친년 입을 막아 하지만 경호원들이 서연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지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 발언권을 주시죠. 의장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강당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민혁은 그 목소리에 움찔했다. 시끄러워. 너 같은 정신병자에게 무슨... 표결에 붙이기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원칙을 무시하고 날 끌어내리시겠습니까? 여기 이 모든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강지욱의 말은 논리 정연했다. 그는 결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강민혁은 덫에 걸린 쥐와 같았다. 여기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린다면 주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질 터였다. 그는 어차피 강지욱이 휠체어에 앉아 할 수 있는 말은 뻔하다고 생각했다. 좋아. 마지막으로 무슨 변명을 할지 드러나 보지. 하지만 3분이다. 그 이상은 안 돼. 강지욱은 서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의 휠체어를 밀어 단상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천 개의 눈동자가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그의 아내에게 고정되었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혹은 불안감을 감추며 그들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욱은 단상 중앙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강민혁이 승리를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몰락한 후계자의 마지막 변명이 시작될 터였다. 혹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강당의 모든 공기가 강지욱의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의장석에 앉은 강민혁을 압도했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과 휠체어에 앉아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지욱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주주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설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물론이지. 지우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진단서 말입니까? 강지욱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단상 아래의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가 강당의 조명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민혁이 띄워놓았던 거짓 진단서가 화면에서 사라졌다. 대신 강당의 모든 스피커에서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서연의 녹음기가 아니었다. 훨씬 더 음질이 깨끗하고 절박한 남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부회장님께서 서류를 받는 즉시 여자를 인천 부두로 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바다에. 강당은 이번에야말로 경악으로 뒤덮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법거래 암시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민혁의 최측근, 최 부장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빗줄기가 멎었다. 그는 자신이 최 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저건 최 부장이 내게 불만을 품고 꾸민 짓이야. 저 여자가 유혹한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것들 안 끌어내고. 전연의 입을 막아 경호원들이 주주들의 동요를 뚫고 단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 경호원들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멈춰.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2년간 숨겨왔던, 아니, 2년간 단련해왔던 절대자의 분노와 권위가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자신을 가리고 있던 낡은 담요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경악한 시선들이 그의 다리에 고정되었다. 앙상할 것이라 예상했던 다리는 완벽한 근육으로 다져진 건강한 모습이었다. 강민혁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지욱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두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무게자가 일어섰다. 강당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기자들은 셔터 누르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서연은 그의 곁에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게 서 있었다. 강민혁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말도 안 돼. 넌 분명히. 강지욱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땅을 딛고 섰다. 그는 뻐근한 듯 목을 가볍게 풀었다. 그는 더 이상 단상 아래의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완벽했다. 그는 강민혁이 서 있던 의장 속의 마이크를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의 육성이 강당 전체를 지배했다. 2년 만이군. 내 다리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래, 강민혁, 네 말대로 난 2년 전에 죽을 뻔했지. 네가 고용한 트럭 운전사가 내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정면으로 돌진했을 때 강당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난 살아남았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아는 순간 넌 날 다시 죽이려 들겠지. 그래서 난 네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켰다. 두 다리를 잃고 모든 의지를 상실한 불쌍하고 무기력한 폐인. 네가 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 내 오만함이 바로 너의 가장 큰 약점이었으니까. 강지욱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기류가 스쳤다. 강민혁은 이 사람을, 한서연을 내 감시자로 붙였지. 그녀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그녀가 날 배신할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는 몰랐지. 자신이 파멸시킨 가족의 분노가 그 어떤 충성심보다 강하다는 것을. 한서연은 내 감시자가 아니라 내 칼이 되어주었다. 그는 다시 강민혁을 쏘아보았다. 네가 정신병자라고 매도했던 내가 지난 2년간 휠체어에 앉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지. 네가 사기꾼이라고 불렀던 내 아내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가져왔는지 똑똑히 봐라. 그가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당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다시 켜졌. 그곳에는 박동은 상무의 노트북에 있던 강민혁의 진짜 장부가 떠올랐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차명 계좌,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흐름이